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자, 두터비 파리를 물고 라는 시조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이 시조는요, 풍자를 아주 잘 나타내고 있는 시조거든요. 그러면 우리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해요. 자, 책은요, 18페이지에서 우리 여기 20페이지까지의 내용이 되거든요. 또 책이 있는 친구들은 여기 18페이지부터 따라오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20페이지 쪽에 아까 여기 20페이지에 보면은 여기 알아두기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오늘 볼 것은 바로 이 풍자와 관련된 부분이랍니다. 그럼 이제 풍자와 관련된 부분을 먼저 같이 보도록 할까요? 네, 여기 20페이지를 보시면요. 여기 알아두기에서 우리가 이제 풍자 부분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알아두기에서 자, 풍자 부분을 보시면 자, 풍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자, 개인이나 사회의 부정적인 현상, 그리고 모순, 어리석음 등을 간접적으로 비판하기 위해서 웃음을 사용하는 표현을 말한다. 읽는 이에게 대상에 대한 비판의식을 갖게 해서 웃음으로써 공감대를 형성한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것을 풍자라고 한답니다. 자, 이렇게 말하니까 뭔 말이야? 그렇죠? 자, 그러면 풍자에 대해서 자, 풍자라는 것은요, 보시면, 우리가, 자, 풍자에서는 맨 처음에 뭐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라고 했습니까? 바로 골개미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풍자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문화작품에서 골개미라는 게 있답니다. 자, 골개미라는 게 어떤 상황에서 나타나냐면요. 자, 문화작품을 읽어보면, 문학작품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주체, 자, 나일 수도 있고요, 주인공일 수도 있고요, 그러겠죠? 자, 시라면 화자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생각하고 행동하는 주체인 자아가 있겠죠. 자, 그리고 자아를 어때요? 둘러싸고 있는 어때요? 세계가 있겠죠. 자아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가 있어요. 자, 근데 자아하고 세계와의 관계가 서로 어떨까? 자아하고 세계가 관계가 자, 세계가 압도적으로 힘이 좋죠. 더 압도적이란 말이야. 자, 그런데다가 자아하고 세계는 서로 별로 관계가 좋지 못해요. 행동하고 있는 이 나하고 둘러싸고 있는 세계가 아주 힘이 센데요. 나하고는 사이가 좋지 못한 관계랍니다. 자, 그럼 어때요? 이 자아는 굉장히 불만스럽겠죠. 자, 그런데요. 게다가 이 세계가요. 이 자아가 보기에는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별로 좋지가 않답니다. 자, 그럴 때 문화작품에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요. 자, 단순히 그냥 막 이걸 직접적으로 막 비판을 하는 게 아니라 비판을 하지만요. 웃음과 비판을 가지고 이 적당히 이야기를 한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상황이에요. 자아가 세계에 의해서 억눌리고 있고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충돌 일으키고 있죠. 그리고 세계는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내가 볼 때는 지적, 도덕적으로 열등하다라고 자아가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아는 얘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자, 이런 상황에서 어때요? 웃음과 비판을 사용해서 골개미 골려대다라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을 골려대듯이 표현을 하는 것을 골개미라고 해요. 자, 그리고 이 골개미의 표현 방식 중에는 바로 풍자가 그 안에 들어있는 거죠. 자, 풍자는 웃음과 비판을 사용을 하지만요. 웃음과 비판의 칼날을 누구에게? 바로 이 세계를 향해서 쏘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웃음과 비판 중에서 비판의 강도가 조금 더 큰 웃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골려대기 위해서 풍자의 방법을 쓰는 거죠. 이런 상황을 골려대기 위해서 비판적인 웃음을 세계를 향해서 사용하는 것을 풍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이제 앞에 있는 게 좀 이해가 되죠? 개인 또는 사회의 부정적인 현상, 바로 내가 속해 있는 세상이 별로 좋은 게 아니야. 그 모순과 어리석음 등을 비판을 하는데요. 내가 직접적으로 비판하기는 어려워요. 왜냐? 아까 뭐라고 했지? 세계가 압도적으로 나보다 힘이 세다고 했단 말이야. 내가 예를 들어서 뭐 학교를 비판하고 싶어. 학교는 나라는 조그마한 학생보다 힘이 세잖아요. 직접적으로 비판하기 어렵잖아.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비판을 하게 되는 거죠. 풍자는. 그래서
그래서 웃음과 비판을 사용하지만 간접적으로 비판을 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이제 웃음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거 뭐 그렇게 내가 막 세게 말한 거 아니야? 막 이렇게 변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읽는 이에게 대상에 대해서 비판의식 당연히 가지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웃음을 주기 때문에 그거를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공감대를 형성하게 하는 효과가 있는 거랍니다. 어쨌든 풍자는요, 세계를 향해서 날리는 비판적인 웃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조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시조는요, 작자가 미상이에요. 누군지 알려져 있지가 않답니다. 거기다가요, 종류는요, 사설시조예요. 사설시조는 조선 후기에 나타난 시조랍니다. 작자 미상이라는 것은 이제 작자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비판의 의도가 숨겨져 있구나,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사설시조예요. 사설시조는 평시조에 비해서, 평시조는 3장 6구 45자 내로 딱 기본적인 정형이 딱 갖춰져 있는 그런 틀이 딱 정해져 있는 시조잖아요. 근데 사설시조는 조선 후기에 발달이 되면서 평시조에 비해서 초장이나 이제 중장, 중간에 있는 것들이 제한 없이 길고 또 종장도 길어진 시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 여기 좀 길잖아요. 여기 가운데가 이런 식으로 좀 약간 변형이 일어난 형태를 이제 사설시조라고 한답니다. 이제 조선 후기가 되면요,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사회가 많이 변하잖아요. 그 전에는 딱딱 우리가 규정을 지켰던 그런 유교 사회였다면, 이제 조선 후기로 가면서 약간 이제 느슨해지게 되죠. 서민의식이 발달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렇게 전형적인 틀을 딱딱딱 지켰던 평시조보다는 아무래도 이렇게 조금 느슨한 형태의 사설시조가 이제 많이 나타나게 된답니다. 자, 시조에 관한 이제 뭐 구체적인 그런 갈래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에 이제 한번 하도록 하고, 이번 시간에는 이 시조를 하는 거니까요. 시조의 내용을 보도록 해요. 근데 초점은 뭐냐? 바로 풍자에 초점을 두고 보시면 됩니다. 자, 풍자에 초점을 두고 공부해 보도록 해요. 자, 아까 풍자는 뭐라고 했어요? 비판을 했지만 직접적으로 나 너 싫어, 나 너 별로야 이렇게 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비판을 돌려서 이야기를 했다고 했죠. 그러면 여기는 풍자가 나타나 있네, 비판이 나타나 있네. 그런데 비유적으로 뭔가 간접적으로 돌려서 표현을 했겠구나. 자, 그러면 무엇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무엇이 무엇을 빗대서 비판하는 건지를 여러분들이 잘 아시면 좋겠죠. 자, 그러면 시조를 볼게요. 자, 두꺼비 파리를 물고, 자, 두터비 파리를 물고 라고도 하고, 두꺼비 파리를 물고 라고도 해요. 이제 현대말로 바꾸면 이렇게 된답니다. 어쨌든 두꺼비가요, 파리를 물고 두어미에 치달아 앉아 있답니다. 자, 두꺼비가 파리를 물고요, 두어미에 치달아 앉아 있네. 자, 사진을 볼게요. 이렇게 사진을 보고 이해를 한다면 이해가 좀 더 쉬워요. 여러분들이 시 같은 거 공부를 할 때 이렇게 딱 사진처럼 이미지를 딱 생각을 딱 하고 이 머릿속에 기억을 하면 조금 더 이해가 금방 된답니다. 방금 뭐라고 그랬어요? 두꺼비가요, 뭐래요? 파리를 물고요, 두어미에요, 치달아 앉아 있다 라고 얘기를 했죠. 자, 두꺼비가 파리를 물고 있다. 그러니까 누가 강자겠니? 파리보다는 두꺼비가 조금 더 강자구나, 세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근데 얘가 어디에 위에 있어? 두어미에 있다고 했죠. 두어미에 치달아 앉아 라고 했어요. 자, 두어미라는 것은요, 집 또는 가죽의 배설물 따위를 썩힌 걸음입니다. 그러니까 똥을 썩힌 거, 아니면 집 같은 거, 그런 걸 썩힌 걸음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엄청 냄새 나겠지. 여러분 걸음 알아요? 막 그 똥 냄새 나고 장난 아니잖아요. 그렇죠? 선생님 집에 여기 시골이어가지고 그쪽에 가면 이제 두엄으로 걸음을 쓰는데, 똥 냄새 장난 아닙니다. 뭐 TMI였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어쨌든 그 위에 앉아있네요, 두꺼비가. 자, 그 다음에 중간을 보면, 자, 건너산을 바라보니 파리를 물고, 건너산을 바라보니까 백송골이 떠있거늘, 오호! 떠있거니 가슴이 끔찍하여 풀쩍 뛰어내렸다가 두엄 아래 자빠졌구나. 자, 그림을 볼게요. 자, 얘가 물고요, 두엄 아래에서 치달아 앉아 라고 했었죠. 아까 치달아 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거기 보시면 위쪽으로 올라가다. 우리가 이제 눈을 이렇게 막, 여러분 눈 이제 눈 같은 거 위로 이렇게 뜨는 거 잘 안 보이네. 눈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눈알을 이렇게 뜨는 거 있죠. 눈을 이렇게 뜨는 거, 이렇게 위로 이렇게 뜨는 거, 이거 뭐라고 합니까? 야, 너 이렇게 눈을 치뜨니? 뭐 이렇게 하죠. 이게 위쪽으로라는 뜻이에요. 치가 앞에, 이게 치자가 위쪽으로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달아는 위쪽으로 이제 달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쪽으로 이렇게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건너산을 바라본 거죠. 그러니까 백송골이 떠 있는 거예요. 자, 백송골은 무엇이냐?
자, 여기 볼게요. 자, 그림을 볼게요. 얘가 치다라 앉아 있었죠. 위쪽으로 앉아 있었어요. 근데 지나가고 있는 누굴 본 거야? 띠디디디디디디디디. 백성걸, 깜딱, 이렇게 놀란 거예요. 자, 백성걸은 뭐냐면요. 여기 나와 있죠. 흰 백자에다가 소나무 송자에다 송골매 골입니다. 여러분, 송골매 알아요? 독수리 생각하시면 됩니다. 흰 독수리. 흰 독수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흰 독수리가 있는 거야. 그리고 얘가 어때? 으악, 백성골이다! 막 이렇게 된 거죠. 건너산, 얘가 파리를 물고 여유롭게, 아하! 건너산을 바라보고 있는데, 백성골 지나가네요. 눈이 마주쳤어요. 으악, 뜨아! 막 이렇게 된 거예요. 어떻게? 이게 놀래서 가슴이 끔찍한 거야. 그래서 풀쩍 뛰어서 내놨다가 두어 말에 자빠졌구나. 아까 똥 그 밑에 자빠진 거예요. 아우, 냄새. 그죠? 자, 그런데 얘가 뭐라 그랬냐면요. 자, 얘가 이제 대사예요. 누구? 바로 두꺼비의 대사죠. 두꺼비가 뭐라 그랬냐면, 아이, 모처럼 날랜 나이니 망정이지. 어혈질 뻔했구나. 자, 모처라는, 자, 뭐라면 마침이라는 뜻입니다. 아이, 마침 내가 날쌘 나였으니 망정이지. 어혈이라는 것은 타박상 따위로 살 속에 피가 맺힌다. 여러분들 피 먹는 거 있죠? 피명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자, 내가 두꺼비가 파리를 물고 두어미에 이렇게 딱 앉아 있었단 말이야. 앉아서 있는데 여유롭게 있었지. 그래서 건너산을 바라보고 있었어. 근데 백성골이 휙 지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보고 으아, 백성골이다 하고 이제 놀래가지고 여기 두어 마리 똥 아래 핑 자빠진 거야. 자빠지면서 자기가 한다는 소리가 뭐냐면, 아니 뭐 마침 내가 엄청 날쌘서 내가 날쌘 나니까 망정이지. 피멍 들 뻔했구나. 날쌘 너 같은 사람은 피멍 들었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가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두꺼비가 파리를 물고 있다가 백성골이 지나가니까 놀라서 자빠져서, 아이씨, 내가 날쌘서 망정이지. 피멍 들 뻔했구만. 이렇게 하는 자기가 내가 잘나서 망정이지. 이렇게 하는 두꺼비 자랑 이야기입니까? 자, 그런 얘기요? 자, 그런 얘기 아니겠죠?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풍자를 하고 있는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무엇을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가? 자, 이게 바로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우리 바로 봤으니까 두꺼비의 행동을 정리해 볼 수가 있겠죠. 맨 처음에 두더미에 앉아서 똥 위에 앉아가지고 걸음 위에 앉아서 파리를 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보시면 알겠죠. 저 두꺼비가 파리보다는 더 세구나. 이거 알 수 있겠지. 그런데 누가 나타났어? 백성골을 발견하고 나서 무서워서 두어미에서 점핑하고 말았죠. 그러니까 여기 두꺼비는 누구보다는 약한 거야? 백성골보다는 약한 거겠죠. 두어 말에 자빠졌어. 그렇죠? 자, 그런데 어때요? 그 와중에서도 아니 내가 뭐 날쌘서 이 정도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변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마지막에 굉장히 잘난 척하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네요. 자,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풍자는 내가 둘러싸고 있는 세계가 별로야. 비판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했었죠. 그러면 이게 무슨 상황이 비판적인 거야? 볼까요? 두꺼비의 태도는 뭐였었어요? 마지막에 내가 뭐 좀 내가 이게 날쌘서 내가 이렇게 된 거지. 날쌘 사람 아니었으면 이게 피망들 뻔했으니까 이렇게 하면서 허세를 부리고 있는 모습이 맨 마지막에 나와 있었죠. 그리고 어때요? 약자에게는 굉장히 강했죠. 파리를 물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나보다 훨씬 힘이 센 백성고를 보니까 휘우 밑으로 뛰어내리고 있죠. 그래서 강자한테는 굉장히 약한 이 모습. 자, 이 모습, 이 허세 부리는 이 모습, 이 태도, 이게 바로 이 사람이 바라본 비판적인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풍자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우스꽝스럽게 묘사를 한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두꺼비의 대사를 보면요. 마침 날랬으니까 내가 나처럼 날랜 사람이었으니까 날랜 동물이구나. 날랜 동물이었으니까 파충류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뭐 그런 파충류니까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피멍들 뻔했다니까. 내가 좀 잘났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럼 이 부분을 가지고 사자성어 무엇에 비유할 수 있을까? 두꺼비의 행동과 관련이 있는 사자성어를 찾아라 라고 한다면 무엇을 찾을 수 있을까요? 바로 허장성세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답니다. 허장성세는요, 여러분 이건 잘 알아두세요. 이거 두꺼비의 행동에 관련해서 두꺼비의 행동과 관련되는 사자성어로 꼭 물어본답니다. 자, 허장성세라는 건요, 이게 비어 있다는 거예요. empty. 여러분,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자, 아무것도 없는데 뭐만 있다? 이 목소리잖아요. 소리죠. 목소리만 큰 거예요. 근데 실속은 없으면서 큰 소리 치면서 허세를 부리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허장성세, 여러분 이 말 많이 하잖아. 허장성세 줄여서 뭡니까? 허세.
여러분 허세 많이 부리죠. 많이 부리던데 여러분. 자, 허세 아시죠? 그러니까 얘가 허세 떨고 있는 이 두꺼비의 행동. 그러니까 두꺼비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은 아닌 거죠. 두꺼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자, 당시의 시대 상황을 알게 된다면 우리가 이것을 빗댄 거였구나 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겠죠. 이것을 빗대서 비판적으로 표현을 한 거구나. 비판적으로 이렇게 우스꽝스럽게 표현을 한 거였구나. 그래서 이게 풍자구나 라는 걸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선생님과 학생의 대화를 보면 자, 시절을 읽으니 어떤 느낌이 들었나요? 학생, 백성골이 무서워 넘어졌으면서도 허세를 부리는 두꺼비의 모습이 무척 우스웠어요. 자, 우스웠어요 라고 했으니까 웃음을 사용을 해서 비판을 썼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는 풍자의 웃음을 사용해서 비판을 하는 풍자의 방법이 쓰였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선생님, 그렇지요. 이 시조의 시대적 배경을 알고 보면 이 시조가 달리 보일 수 있어요. 이 시조가 지어진 조선 후기에는 조선 후기라는 시대 상황에서 지어진 시조네요. 백성들이 탐관오리들에게 큰 고통을 받았지요. 이런 시대 상황을 비판하고 싶었구나. 이런 자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가 별로였구나. 이런 시대 상황이었구나. 이런 세계였구나라는 걸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둘러싸고 있는 세계가 별로라는 거야. 딱 별로지? 이 조선 후기라는 세계에서는 백성들이 탐관오리들에게 큰 고통을 받았다는 거야. 탐관오리들은 자신보다 더 힘이 있는 권력자에게는 아첨하거나 뇌물을 바치고 이거 여러분들 모습 아니에요? 자, 힘없는 백성들은 힘없는 선생이에요. 못 살게 굴었어요. 그죠? 자, 그러한 고통을 받은 선생님이 아니고 백성들이 이 시조를 창작했다고 볼 수 있죠. 아까 작자 미상이었잖아요. 누가 지었는지 알 수가 없다고 나와 있었죠. 그래서 추정하기로는 이렇게 비판적인 거 누구에게? 바로 이 탐관오리들에게 비판적인 모습을 보였으니까 아무래도 탐관오리에게 당하고 있었던 백성들이 바로 이 시조를 창작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조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특정한 인물들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빗대서 표현을 했다고 했었죠. 풍자는 직접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겠어? 힘없는 백성인데 얘기했다가 찰컹찰컹 끌려가면 어떡해? 목이 댕강댕강 어떡해? 안 돼! 그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얘기할 수 없었고 이렇게 빗대서 뭔가 두꺼비라든지 백성골이라든지 그리고 팔이라든지에 빗대서 자신들을 간접적으로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알아들으면 이런 얘기였구나. 이런 것을 비판하는 풍자의 모습, 풍자의 표현 기법을 썼구나 라는 게 알아들으면 이 사람이 이제 공감을 할 수 있는 거고 못 알아들으면 뭐 많은 거죠. 자, 그래서 이게 못 알아들을 수도 있다는 이 가능성을 열어둔 거야. 왜? 양반들이 이걸 알아들으면 안 되잖아. 탐관오리들이 이걸 알아채면 안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빗대서 간접적으로 표현을 한 거였죠. 자, 그러면 이 시조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각각 무엇을 뜻하는 거겠습니까? 자, 파리는 바로 힘없는 백성을 의미한다 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럼 두꺼비는 누구겠어? 바로 뜯어먹고 사는 탐관오리를 얘기를 하는 거였구나. 그리고 누구를 비판하고 싶은 거야? 이 두꺼비의 모습. 아까 두꺼비 어땠어? 잘난 척하면서 허세를 부린다든지 약자에게는 강하고 약자에게 파리는 막 물고 있었잖아. 그치? 근데 백성골은 어때? 나타나니까 아이고 무서워 하고 막 그 밑에 똥이 있는데 거기 밑에 점핑 막 이렇게 하잖아요. 도망가잖아. 그런 강자에게 약한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는 이 탐관오리 두꺼비를 비판하고 싶었던 거죠. 백성골은 누구겠니? 바로 탐관오리보다 좀 더 힘이 있는 권력자를 비유적으로 표현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풍자 표현과 그 효과를 알아보자. 작가의 의도를 파악해보자. 작가의 의도는 어떻게요? 볼게요. 작가는 두꺼비로 표현한 인물에게 부정적인,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는 거구나. 그래서요, 탐관오리를 우스꽝스럽게 표현함으로써 이거를 조금 유식한 말로 희화화라고도 한답니다. 우스꽝스럽게 표현했다라는 거 희화화라고 하거든요. 우스꽝스럽게 표현함으로써 어때요? 비판 또는 풍자하고 있는 것 같아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시조에서 풍자편을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뭐겠니? 비판 대상을 에둘러서, 그러니까 돌려서 말하는 거야.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야, 그렇게 많이 가져가면 어떡해? 그렇게 날 괴롭히면 어떡해?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두꺼비가 파리를 물고 있었는데 이렇게 표현한 거야. 자, 그래서 에둘러서 표현해서 자, 이거를 유식하게 뭐라고 하냐면 우의적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의적으로 표현해서 웃음을 유발해서 말하고자 하는 말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자, 이게 바로 풍자의 표현이랍니다.
그래서 두꺼비 파리를 물고를 보면 갈래는 사설시조였고요. 왜냐면 가운데 있는 중장이 좀 길었잖아요, 아까. 그리고 이제 성격은 풍자적이고 비판적이고 우의적인 거는 또 돌려서 말한 거야. 얘가 나를 괴롭혔다고, 나 이렇게 못 살겠다고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두꺼비가 파리를 물었었는데, 그런데 백성골이 지나가니까 두꺼비가 이 두엄 밑으로 폭 떨어졌는데 막 이러면서 바로 이렇게 돌려서 얘기를 한 거죠. 주제는 뭐예요? 약자에게는 강하고, 파리 얘는 먹고 있어요. 봐봐, 이 혓바닥. 오. 자, 강자에게는 약한 이런 세태를 풍자하고 싶었다. 이 세 개가 별로다. 자, 특징은 자신보다 강한 사람에게 꼼짝하지 못하면서도 자신의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변명했죠. 마지막에 내가 날쌔서 방정이지. 뭐 아니었으면은 피 먹을 뻔했다야.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렇게 허세를 느낄 수 있죠. 여러분, 허세, 그죠? 자, 파리와 두꺼비 그리고 백성걸의 세 계층을 통해서 인간 계층 단계와 비리를 풍자하고 있다. 그리고 당시의 탐관오리, 특히 두꺼비가 탐관오리겠죠? 이런 부패상을 은근히 꼬집고 있는 거였구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봐봐. 어떻게 되겠니? 마지막으로 보면 두꺼비 파리를 물고, 두꺼비는 바로 뭐겠니? 중간관리층이었죠. 아까 탐관오리 중간에 있는 권력층, 지방관리 중간에 있는 중간층이었어. 두꺼비가 파리를 물고, 파리는 어때요? 힘없는 백성이랍니다. 백성을 비유한 표현이었구나 라는 걸 우리가 이거 빗댄 거구나 알 수가 있죠. 우의적인 거구나. 이렇게 파리를 물고 두어미에 아까 그 말했죠? 재물과 아재 그 얘기를 했었죠. 두어미 아까 뭐였지? 거기 재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은 거기 똥 같은 거를 섞인 우리가 거름이라고 했었죠. 여기 두어. 자, 이 거름을 뭐에 빗댄 거겠니? 거름은 자, 바로 부정부패로 쌓아 올린 재물이나 권력. 그러니까 부정부패로 쌓아 올린 재물이나 권력을 이 두엄에 빗대서 표현을 했구나. 그 위에 치달아 앉아 라고 했으니까 부정부패로 쌓아놓은 재물과 권력 위에서 힘없는 백성을 괴롭히고 있는 중간 관리층 탐관오리를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초장의 모습이겠죠. 초장, 중장, 종장이잖아요. 자, 첫 번째 초장에서는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약자를 억압하고 괴롭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것을 풍자하고자 한 거였죠. 두 번째 있는 중장, 중간에 있으니까 중장이에요. 중장에서는 건너산을 바라보니 백송골이 떠 있었죠. 어호, 나의 천적 백송골이 있었어. 뜨아, 막 이랬단 말이에요. 자, 백송골이 떠 있었거니 그러니까 내 가슴이 끔찍해요. 너무 무서워. 그래서 풀쩍 뛰어내렸다가 두어 마리로 자빠져버렸구나. 중장에서는 그 모습은 뭐라고? 약자에게는 강하고 누구에게는 강해? 힘없는 백성에게는 강해. 그리고 강자에게는 약해. 누구에게는 약해? 백송골한테는 약해. 자, 이런 두꺼비의 모습을 풍자하고 있는 거래요. 그리고 마지막은 어때? 바로 두꺼비의 대사였지. 아이 뭐 쳐라. 자, 시조니까 시조 처의 그 종장의 첫 번째 첫구는 삼음절로 고정이 되는 거였죠. 하나, 둘, 셋 삼음절로 고정이 되고요. 어쨌든 이 뭐 쳐라 이거는 마침이라는 뜻입니다. 이거의 옛말. 아이 이거 뭐 날쌔으니까 내가 날쌔가지고 그런 거지. 아니면 피멍들 뻔했다니까. 여기서는 바로 어때요? 두꺼비의 행동 그리고 허장성세 말만 큰 거, 소리만 큰 거, 실속은 없으면서 소리만 큰 그런 두꺼비의 허세를 굉장히 해학적으로 풍자하고 있었다. 해학과 풍자는 서로 다른 범위에 엄밀하게 보면 다른 범위에 속하지만요.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해학적으로 풍자했다. 그럼 이 해학은 그거 다른 범주에 속하는 건데 라고 볼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해학은 조금 더 우스꽝스럽게 재미있게 웃기게 라고 해서 해학을 풍자보다 조금 범위가 크게 이렇게 포용을 하는 식으로 사용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우습게 비판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해학적으로 어찌고 말을 하면은 그게 웃기게 표현을 했구나, 풍자했다, 비판적으로 나타냈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두꺼비, 파리, 백성골의 관계는 어떻겠습니까? 백성골은요 중앙관리고요 외세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두꺼비 바로 탐관오리가요 얘한테는 비굴하고 꼼짝 못하죠. 가슴이 끔찍하잖아. 그래서 밑으로 점핑 해죠. 그래서 어때요? 파리를 괴롭히고 있죠. 그러니까 파리는 뭐겠니? 힘없는 백성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파리는 괴롭힘을 당하고요 억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권력의 크기를 보자면 누가 제일 세겠니? 바로 백성골이 가장 세고 그 다음에 두꺼비, 그 다음에 파리 순으로 가게 되겠어요. 두꺼비의 이런 어때? 얘한테는 비굴하고 얘는 괴롭히고 있는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풍자하고 있었다. 이것을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그럼 안녕.